5성급 호텔의 접수원이 사업객에 모욕당하던 노숙자를 옹호하다 해고되었지만 다음 날 그녀의 집 앞에 리무진이 도착했다. 서울 강남 중심부의 우뚝 선 청군 호텔은 돈과 힘을 가진 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많은 이들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품에 매료되어 이곳이 꿈의 세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하루 종일 미소 지어야 하는 김서윤은 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외관만 보면 늘 단정한 복장을 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니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버거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매일 애써 웃어야만 했다. 서윤이 원하던 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꿨다. 누군가에게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없었다. 학연과 지연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취업 현장에서 서윤은 여러 번 고배를 마셨고 결국 교편을 잡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로는 위로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좋은 배경도 없는데 너무 무모한 꿈을 꿨다며 비웃는 듯 보였다. 결국 생계를 위해 그녀는 청군 호텔의 리셉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매일 수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했고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미소와 예의를 지키며 서 있어야 했다. 월급이라고 해봐야 서울 외곽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정도라 늘 빠듯했다. 가족들은 그런 서윤을 차갑게 대했다. 공부까지 해놓고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고 심지어 형제들은 30대가 넘도록 호텔 데스크에 앉아있는 걸 두고 비웃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이들에게조차 무시와 멸시를 당하니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날 청군 호텔에서는 대규모 투자자 모임이 열렸다.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와인 향기로 가득했고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재산과 권력을 과시하듯 대화를 나눴다. 그런 로비 한 구석에 낡은 옷차림을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의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화려했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손님들은 노인을 힐끔거리며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 대기업 회장으로 보이는 이현재가 큰 목소리로 빈정댔다. 거지 같은 노인네가 여기 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호텔 관리가 이렇게 느슨해서야 되겠어. 로비 전체에 불편한 공기가 맴돌았고 아무도 노인을 돕거나 나서려 하지 않았다. 노인은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식은 땀만 흘릴 뿐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외면했다. 이대로라면 노인은 쫓겨날 게 뻔했다. 그때 서윤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분도 고객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또렷했다. 이현재는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왜 그런 사람 편을 드는 거지?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곧 최민호 매니저가 다가와 서윤을 노려봤다. 지금 당장 저 노인을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윤은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결국 보안 직원들이 노인을 강제로 로비 밖으로 끌어냈다. 노인은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맙소. 잊지 않겠소라고 말했지만 주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매니저 사무실로 불려갔다. 최민호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윤 씨, 당신이 호텔의 품격을 해쳤습니다. 정직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그녀는 낙담한 채 로비를 나섰다. 똑바로 했다고 믿었던 행동이 왜 이런 결과를 낳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밤새 고민하고 뒤척이던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정직이 아니라 아예 해고,
통보였기 때문이다.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호텔에 간 서윤에게 매니저는 해고서를 내밀었다. 당신은 유능한 직원이었지만 이 업계는 감정보다 상황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서윤의 가슴속 깊이 꽂혔다. 정말 자신의 행동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원룸으로 돌아와 텅 빈 냉장고와 쌓인 공과금 고지서를 마주하자 막막함이 몰려왔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물음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리무진이 서 있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려 그녀의 방문 앞으로 왔다. 김서윤 씨, 제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공손하지만 단호해 보였다. 남자가 건넨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제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태수, 서윤은 한참 망설였지만 설마 사기나 위험한 함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동시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리무진에 올라탔다. 자동차 내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고 서윤은 창밖만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겼다. 도시를 벗어나 강북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리무진은 웅장한 대문 앞에서 멈췄다. 운전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며 길을 안내했다. 대문을 지나 넓은 정원을 거쳐 들어간 저택 안의 서재는 오래된 책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한 노인, 바로 어제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초라한 차림의 노숙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잘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차분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서윤 씨, 그 노인은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서윤은 눈앞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당황했다. 장 선생님, 어제 호텔에서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호텔에 갔는지 설명해야겠군요. 알고 보니 그는 심리학자이자 사회문제 연구가로 사람들의 무관심과 편견이 어디까지 뿌리박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 호텔에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체험하고 그 기록을 통해 사회이식 개선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어제는 제가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갔지만 당신의 행동은 계획되지 않은 진짜였습니다. 제게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태수는 말투가 차분했으나 묘한 권위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사로 평생 헌신했으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병든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어렵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서윤은 약자의 설 자리가 너무나도 좁은 세상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도 늘 좌절을 겪어왔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장태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상태를 밝혔다. 그는 희귀 신경질환을 앓고 있었고 더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했다. 내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활동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머리를 저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향해 주저없이 나아갈 용기가 있어요.
이어 그는 직접 현실을 보여주겠다며 서윤을 차에 태웠다.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번쩍이는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가 안내한 곳은 허름한 정부 운영 요양원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낡은 복도, 힘없이 누워있는 노인들, 인력 부족으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서윤의 눈앞에 펼쳐졌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죠. 장태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에 있던 어느 할머니는 혼자 겨우 미음을 삼키고 있었고 간호사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라고 묻자 장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홀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는 이걸 보고도 외면하겠다면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다면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서윤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마주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장태수는 서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모든 연구 자료와 기록을 공개했다. 노인 복지 예산 삭감, 부유층의 자산 축적과 탈세, 그리고 언론, 정부 대기업이 얽힌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분석까지 그가 평생 모아온 정보는 엄청났다. 나는 이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고들었고 지금까지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당신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연설 훈련부터 시작해 자료 정리, 대중소통 기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쳤다. 처음엔 서윤도 낯설고 두려웠다. 호텔 데스크에서의 예의 바른 웃음과 전혀 다른 세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본 노인들의 절망적인 모습과 아버지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면 마음속에서 불이 다시 일어났다.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했다. 빈민가를 찾아가고 요양원을 다시 방문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어느 날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보여준 작은 봉투 속 동전 몇 개를 보며 그녀는 울컥했다. 이걸로 방세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뜻을 세웠다고 해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점차 서윤의 활동이 주목을 받자 언론에서는 그녀를 이상주의자라고 비웃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분란만 조장하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렸다. 젊은 여자가 세상 물정을 뭘 안다고 하는 비아냥도 있었다. 심지어 장태수에 대해서도 실패한 학자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기사들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볼 것이다 라는 협박 편지까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손이 떨렸지만 그럴 때마다 요양원 노인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견뎠다. 그렇지만 혼자 싸우는 것은 아니었다. 인권 변호사 박지환이 도움을 주겠다며 찾아왔다. 그는 정부와 대기업이 부당하게 결탁한 자료를 서윤에게 건네주며 사실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건 거짓이고 돈은 부유층 개발 이익과 대기업 특혜에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서윤은 밤새 문서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착취네요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박지환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다. 며칠 뒤 서윤은 작은 회견장을 빌려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의 독립언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정부와 대기업 간 부당거래, 노인 복지 예산 삭감의 실상, 요양원에서 본 참혹한 상황을 모두 공개했다. 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들이 평생 일해온 시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야 합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방송사들은 외면했지만
몇몇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집 앞에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그녀를 비난했다. 사회 불안 조성하지 마라,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서윤은 창문 너머 그들을 보며 잠시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울렸다. 장태수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고르기도 힘든 상태였다. 창백해진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윤아, 고맙다. 내 대신 이 길을 함께 걸어줘서.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거야.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내가 평생 연구한 자료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들어있다. 내 재산도 모두 너에게 맡긴다. 이 돈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서윤은 눈물을 꾹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절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장태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단 걸 잊지 말아라라고 속삭인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서윤은 그가 남긴 연구 자료와 유산을 넘겨받았지만 그 무게감에 마음이 짓눌렸다. 그래도 그녀는 그가 남긴 작은 쪽지에서 힘을 얻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을 만든다. 너는 그 불씨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되새기며 요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곳은 한층 나아진 모습이었다. 이전에 보았던 곰팡이는 사라지고 인력도 조금씩 늘어나 노인들을 돌보는 손길이 전보다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서윤은 마음 한편에서 장태수가 함께 있었다면 더 빨리 바뀔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도 멈추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장태수를 기리는 의미로 요양원 한편에 작은 명패를 세웠다. 우리는 한 번의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그 문구를 새기며 서윤은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 서윤이 이끄는 운동은 점차 커졌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일부 정치인들도 여론에 떠밀려 부패 조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여러 대기업과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가 드러나면서 노인 복지 예산 삭감의 실체와 부유층 특혜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서윤을 두고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배경도 없는 인물이 이 많은 걸 해내고 있다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협박 편지보다 응원 편지가 더 많이 도착했다. 서윤은 요양원을 돌아보며 노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었다. 미소가 조금씩 늘어난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확신을 느꼈다. 더 많은 사람이 연대한다면 이곳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른 요양원들도 바뀔 거예요. 요양원 관계자들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었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확실히 서서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서윤은 눈물을 흘릴 뻔했다. 한편 부정과 결탁한 이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서윤에게 법적 공세를 펼치며 명예훼손 운운하거나 운동자금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서윤은 변호사 박지환과 함께 대응하며 모든 자금을 공적으로 공개했고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자료화해 반박했다.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절대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히 선언하자 오히려 대중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편에 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이쯤 되면 무언가 진실이 있으니 이렇게 공격받는 것 아니냐며 비판 세력을 역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한 번에 뒤집히진 않았지만 다양한 이들의 연대와 참여로 복지 정책이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했고 노인 요양원 환경 개선에도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동시에 재벌들의 세금 특혜 문제도 공론화되었고 일부 큰 기업들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부를 발표했다. 언론들 중에도 처음에는 서윤을 비난하던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민의 작은 외침이 만든 큰 변화라는 기획 기사를 내보내는 매체도 생겨났다. 어느 날 서윤은 장태수가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진실은 결국 길을 찾는다. 지금까지의 길이 힘들었지만 이 한 줄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원래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꿈이 떠올랐지만 지금 자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위나 학력,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대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중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다. 힘겹게 일하며 가족을 지키려다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 그는 평범했고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윤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지, 저 조금씩 해내고 있어요. 언젠가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세상이 오겠죠. 그 후로도 서윤은 바쁜 일상을 이어갔다. 언론 인터뷰, 시민단체 회의, 다양한 서류 작업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피로감보다 보람이 더 컸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지지했고 동참하고 싶다는 연락이 빗발쳤다. 어떤 이들은 후원금을 보내왔고 또 다른 이들은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각각의 힘은 작았지만 모이면 커다란 흐름이 된다는 것을 서윤은 몸소 배웠다. 그렇게 만들어진 함께 걷는 모임은 노인복지뿐 아니라 주거 문제, 실업 문제, 사회적 약자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다시 청군호텔 앞을 지나게 되었다. 과거 자신이 앉았던 리셉션 데스크가 생각났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자신처럼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슬픔을 감추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밖으로 나오는 한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서윤을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짧은 눈인사였지만 어쩐지 서윤은 그가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또 한 번 시간이 흘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요양원 개혁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서윤도 초청받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치고 그동안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다. 예산표, 노인 실태 조사, 부정축제 폭로가 이어지자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떤 이들은 눈길을 피했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미 여론이 크게 움직였고 더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과 관련 규정 강화를 약속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윤은 어딘가 울컥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기에. 한편 서윤은 장태수가 남긴 저택을 매각해 그 자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리는 절차를 밟았다. 규모가 큰 돈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그녀는 요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돌봄 인력을 지원하며 동시에 여러 빈곤 지역에도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다. 일부 사람들은 저렇게 다 퍼주다 본인 생활은 어떡하느냐고 걱정했지만 서윤은 괜찮다고 답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제 한몸 고생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요양원과 빈민가 그리고 복지 정책 전반에서 점차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예전처럼 곰팡이에 갇혀 지내던 어르신들 일부는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게 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 노인들에게 말동무도 해주며 다양한 활동도 생겼다. 예전엔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었는데 이젠 좀 살만하다며 미소를 짓는 할머니의 모습이 서윤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다. 서윤은 언젠가부터 스스로가 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있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보여주며 약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매일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 길이 제가 걷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어느 날, 서윤은 변호사 박지환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작은 야외 무대에 올라선 그녀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과거 호텔에서 노인을 옹호하다 해고당했던 순간부터 요양원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장태수와의 인연과 그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울컥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때로는 희망의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서윤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를 돕는 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 순간 무대 아래서 맞아요. 라는 힘찬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곳곳에서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저녁 서윤은 다시 요양원을 방문했다. 전보다 환해진 복도, 깨끗해진 병실, 조금씩 늘어난 간호사와 봉사자들 덕에 활기가 넘쳤다. 한 할아버지가 그녀를 붙잡고 고맙다고 했다. 자식에게도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여기서 조금은 느낀다는 말에 서윤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니에요. 저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다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답하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복도를 나오다 벽 한쪽에 세워둔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그 문구 아래 작게 장태수를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그 문구를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었다. 선생님, 이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숨죽여 중얼거리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후로도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편법을 쓰고 부를 가진 자들은 로비를 펼쳤지만 진실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수많은 시민과 단체가 연대해 주었고 인터넷을 통해 사실이 빠르게 퍼졌다. 예전처럼 혼자 싸워야 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서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장태수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날마다 증명해 나갔다. 시간이 지나 서윤은 요양원 개선을 넘어 노동 환경, 주거 문제, 청년 실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운동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맞닥뜨렸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참여했다. 시민들은 누구나 언젠가 약자가 될 수 있고 약자를 돕는 일은 곧 스스로를 돕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 흐름을 보며 장태수가 강조했던 작은 불꽃이 이렇게나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동했다. 어느 바쁜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도시의 불빛은 휘황찬란했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다시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기서 멈추지 않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고 또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했다.
서윤은 가방을 움켜쥐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더 큰 세상을 바꾸려는 길에 이제 막 한 발짝을 내디뎠다고 믿으며